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왜 이렇게 매갈이 없이 갈 거예요? 제대로 하자. 나 지금 목소리 바꾼 거 못 들었어? 몰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람은 전파를 타고의 태욱. 용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4화로 돌아왔습니다. 4화에는 또 사자로 시작하는 소설로 라임을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닌데, 아닌데. 그쵸?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4화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쵸. 톨스토이, 러시아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저희가 이제 4화의 대상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이 작품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태욱 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집은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소설들을 엮은 책이에요. 인간의 삶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고, 특히 인간 사이의 사랑과 근면, 순수, 청빈 같은 그런 가치의 덕목을 강조하는 우화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내용, 종교적 교훈이라고 하면 다소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 교훈이 그러니까 이야기로 충분히 풀어져 있어서 저도 감명 깊게 읽었던 작품집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전타 4화, 그죠? 4화에서 다룰 책은 톨스토이의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근데 이 책이 사실은 태용님의 픽이잖아요. 네, 제 픽이죠. 태용님이 특히 감명 깊게 읽었던 작품이 있나요? 딱 수록된 작품 중에? 저는 딱 표제작. 표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천사 미하일의 자충우돌 대모험, 완전 자충우돌 대모험이죠. 인간 세상 탐험하기. 약간 얼마나 이런 힘들었겠어. 죄를 지어서 네. 지상에 떨어진 미하일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죠? 그 세 가지 질문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찾아가죠. 네, 그래서 그 미하일이 해결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질문, 답을 찾아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톨스토이는 사실 그 질문 세 가지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 네.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좀 어떻게 말하자면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미하일이 찾는 과정은 세 개의 인간 군상을 만나는 과정이기도 한데, 네. 그 하나가 자신을 돌봐준 세몬 부부,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탐욕스러운 관리, 좀 흉포하기도 하고 네. 탐욕스러운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지만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펴주는 기부인. 이렇게 세 명의 인간 군상을 이제 만나면서 미하일이 각각의 답을 찾아 맞아요. 나가는 이야기죠. 톨스토이가 이 작품집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 가르침보다도 이 이야기의 엮임, 이 이야기의 어떤 완결성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이 작품이 좋았던 것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 그것을 엮은 방식을 보면서 톨스토이의 문학성이 이 대목에서 좀 빛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듯하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다는 게 그래도 톨스토이가 그 이전에 역시 전쟁과 평화라던가 안나 카레니나라던가 그런 굵직굵직한 작품을 썼던 소설가구나라는 것들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 근데 확실히 싶습니다. 이게 노년기에 쓴 소설들을 모은 거잖아요. 노년기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응축돼 있는 소설집이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지면서 되게 정신적인 면이 좀 강해진다고 느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답이 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속된 말로
클래식이 클래식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쵸. 그 종교적인 답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지만 그게 왜 계속해서 회자되는가? 그것 외에 답을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톨스토이의 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하다 음, 혹은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이 새삼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빠르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태용님이 추천한 이유는 사실은 물론 그런 가르침의 내용도 있지만 태용님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약간의 위안과 위로를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위안을 받은 포인트가 있나요? 종교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랄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음, 그냥 몸으로서 오는 좀 감동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인간은 저는 좀 유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인간이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위로 태용님이 받았던 위로를 저희가 떠올리면서 이 표제작의 제목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태용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나요?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답하기 힘들다. 그러면 나열 한번 해보실래요? 돈으로 살고요, 돈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그리고 꿈으로도 살고. 꿈은 어떻게 보면 욕망과 좀 동의어 관계일까요? 꿈이랑 욕망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음. 꿈은 좀 더 이데아적인, 이상적인? 이상적인. 그럼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상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인 도덕?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더 권할 만한 욕망은 꿈이다. 어, 꿈과 욕망의 차이점은 신체적인 쾌락이 오냐 안 오냐예요. 아, 좀 더 정신적인 것? 어, 태웅님이 생각하시기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음. 근데 아닌가? 근데 누군가에게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욕망인 거지 그건. 내 기준에서. 아, 태웅님의 기준에선? 그러면 태웅님이 생각하는 꿈은 어떤 거예요? 좀 더 정신적인 것? 네, 좀 더 정신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원래 하려던 말로 돌아가서 태용님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사는 이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들은 돈, 꿈, 욕망 이런 것들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늘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하나를 꼽으려면 사랑 아닐까요? 사랑. 근데 그러면 태용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범위예요? 어떤 범위의 사랑이에요? 약간 톨스토이가 말하는 정말 그냥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타인에 대한 헌신과 배려라고 해야 될까? 어, 굳이 타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향해서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식물을 내가 되게 소중히 기른다던가 하는 것들도 전 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맞아. 근데 사실 희생을 사랑의 요건으로 보는 거가 되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헌신적인 것을 그쵸. 강조하는 것이니까. 약간 생각보다 태용님은 좀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근데 진짜 있어요. 어, 나는 나를 좀 반불반기라고. 반불반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던가 인간 간의 윤리의 기본을 어떤 헌신으로 보는 이런 관점들은 기독교적인 것 같고 그러면 태용님의 반쪽 나머지 반 불교적인 것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태용님에게? 불교적인 것은 어떤 인연? 인연?
이라든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약간은 인과응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믿는 마음도 거기에서 이렇게 연원하는 건가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를 개인적으로 반불반기라고 명명하거든요. 뭘 하나를 잡기가 힘들어. 근데 뭐 오늘날의 사람들의 좀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세계관이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불교에 되게 심취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가 뭐 어떤 걸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욕망들을 내가 다 이런 건 의미 없는 욕망이야. 이건 나한테 고통을 일으켜. 이러면서 물론 이거는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인 거지. 그치. 그게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욕망을 너무 집착적으로 거세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불교적인 정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단식을 막 3일 동안 하고 진짜로? 막 근데 그때 막 몸이 좀 안 좋아서 디톡스 한다고 한 거긴 했지만 그러면서 되게 불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뭐랄까 이런 마음? 종교적 심성 같은 게 좀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으로 물론 내가 제대로 된 불교적 가르침을 실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내가 너무 애가 이상해지는 거야. 왜 이상해져요? 너무 초연해져. 다 의미가 없고 이렇게 삶의 무상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연해지니까 너무 무상감이 심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좀 성경을 조금 읽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적 가르침은 맞아요. 믿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말이 안 듣는 것이더라도 믿으면 그건 어떻게든 현현한다라는 게 좀 전 기독교의 큰 가르침인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깨달으면서 반불반기가 됐어요. 이 반쪽이 채워진 느낌이었어. 허한 느낌이.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속으로 그랬다. 나의 어떤 세계관을 설명할 때 불교적인 키워드와 기독교적인 키워드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짬뽕이에요. 그럼 용범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미로 산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욕망이나 꿈이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다른 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만드느냐? 개개인들이? 네. 저는 그 의미 생성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미 없이는 모든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가끔씩, 이거 약간 문학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이나 특히 뭐 우주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 미약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그 거울로 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인간의 본성을 좀 너무 관가한 이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주관 세계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김초엽 씨인가? 그 SF 소설을 쓰는 김초엽 소설가가 AI 시대, 요즘 AI 핫하니까 AI 시대에 소설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1인칭의 세계, 소설이 1인칭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꾸려낼 수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1인칭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중심에 두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세계 이해, 각자가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안에서 나를 정립시키고 나의 위치를 세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바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꾸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정표 삼아서 살아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면 용범님의 지금 의미는 뭐예요? 저의 의미는 성공. 욕망이네? 사회적 인정, 권위, 학계의 영향력 뭐 이런 것들. 돈. 사실 저는 되게 특이하게 돈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돈에 뭐 초연하다 이런 거는 아닌데 저는 오히려 명명을 하자면 명예욕이 더 있는 사람이지 그런 돈 욕심이 있지는 않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왜 또 돈이 생기면 또 모르겠다 그러면?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요. 나한테 돈이 얼마나 생기면 탐욕스러워질까? 내가 얼마나 못돼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톨스토이와 공명하는 지점인가 이게?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돈 욕심이 안 생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식적으로 좀 이 돈 욕심을 밀어내는 타입의 인간이다. 근데 그러면 좀 저번 화들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요? 그 용범님은 어떤 욕망을 되게 밀어내네요, 뭐든. 맞아요. 그게 자신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서 무서워서.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아상이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자아상은 사실은 되게 수수하고 강단 있는 학자. 근데 나 그거 느낀다? 자아상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요. 자아상 중요해요. 뭐랄까 사람 자아상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이유 세뇌법 있죠. 아시죠? 거울을 보면서 아이유를 내가 닮았잖아. 내 추구미라고 하는 요즘 소위 유행하는 말로 추구미를 아이유로 설정하고 살면 어느 순간 아이유랑 비슷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설정한 자아상을 쫓아가면서 결국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 저도 저 자신한테 혐오감을 느낄 때가 내가 원하는 자아상이 있는데 그것처럼 살지 않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것도 저의 큰 정병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잠깐 샛길로 빠져본다면 태용님의 자아상 간단하게 묘사해보자면? 저의 자아상은 되게 작업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쿨한? 쿨하진 않아도 돼. 아 그래? 하지만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고 음. 내가 목표한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 약간 그럼 좀 스타예요. 스타로 살고 싶네.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전 약간 꼬장꼬장한 학자. 근데 왜 굳이 꼬장해야 돼? 멋있어. 꼬장한 게? 꼬장꼬장한 거 더 멋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심지가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건데 좋게 말하면 심지가 굳다? 좀 엄격한 어떤 학문적인 신념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특히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이런 사람은 저는 별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좀 심지가 있어야지. 심지가 굳은 사람이 좋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닌데 되게 디테일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디테일에 집착하세요? 저요? 저 완전 집착하죠. 예를 들면 어떤 디테일? 저는 만약 예를 들면 누가 대학원에 있으면 학술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표자로 참여할 때도 있지만 이제 토론자로 참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남의 발표문을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론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사실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 구성이 이제 질의응답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케어 물어요. 여기에서 쓴 이 개념이 과연 이 논문에 꼭 필요할까요? 아주 이런 것들? 독사처럼 찌르는 거야. 근본적으로 막 질문하는 와우.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은 너무 과장되거나 비약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결론은 뭐 서론에서 말한 문제 제기와 상충되지 않나요? 뭐 이 논문의 목적과
위배되지 않나요? 이런 결론이 뭐 논문의 전제와 모순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럼 지적을 그러면 받으면. 네 맞아요. 그러면 아 그 부분 생각 못했다고. 그 그러면 희열을 느껴요. 그 용범님이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는 그럼 저는 아니라고. 절대 안 주는구나. 절대 안 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말이 네 말이 다 맞는구나. 그런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하고자 했던 작업은 이런 측면을 더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그 토론자가 아,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난 내 친구가 어디 가서 안 지고 다녀서 좋네요. 근데 이게 좀 과장해서 설명한 거고 과장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그런 엄밀함을 자기의 전문 영역에서는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멋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표제작을 가지고 네. 사실 이 작품을 빌미로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조금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표제작 외에도 좀 이렇게 관심이 갔던 작품들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끌 수가 없다. 이 단편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에서요? 사실 복수라는 게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그 되게 증오라는 감정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명은 배려를 해야 되는 양보를 해야 되는 해야 하는 그렇죠. 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좀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당시에? 이 책을 읽었던 때. 네네네네. 이 책 읽을 때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이 글을 읽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되게 약간 종교적 심성을 얻게 되면서 약간 다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서 네, 그러면 태욱님이 또 다른 좀 좋은 작품으로 뽑았던 초반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끌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결국 서로를 미워하는 두 이웃이 네, 못된 짓을 이렇게 계속 서로에게 주고받다가 결국은 한 이웃이 자기의 옆집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 불이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되고 그렇죠. 그 광경을 보던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그만 용서해라 이런 말을 남기고 죽죠.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제 자신의 뜻으로 삼아서 결국 그 복수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소설이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수라고 하는 주제도 꽤나 영화나 문학에서 자주 다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합의? 어쨌든 복수는 파멸의 길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쵸. 뭐 합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그렇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때로는 그거에 이제 반기를 들면서 과연 이렇게 복수라고 하는 것, 사적 복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늘 용납되지 못할 일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또 작품들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점에서 되게 어려운 또 인간사의 문제인데 태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 사실 어떻게 나 완전 지금 예수님이야. 뺨을 내줘요 자파예요. 복수는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해요. 나도 좀 그랬거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좀 좀먹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를 하고 싶은 그 감정은 진짜 강하거든요. 맞아. 그 감정은 너무 강해서 다른 것들과 같이 마음속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수심만이 마음에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복수심은 진짜 강해서 복수심이 다른 마음들을 좀 죽여버려요. 그리고 복수심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어.
왜냐면 내가 잘 사는 게 복수니까. 근데 그쵸. 근데 이런 나는 좀 나의 웰니스? 웰니스가 여기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웰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2000년대 초반 감성 아니야? 그 녹즙 주스 같은 건데 일종의 그래서 나의 웰빙을 위해서 복수가 자제한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솔직히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한 가지 무서운 건 있어요. 약간 요즘의 감성이 점차 그 복수가 통쾌한 방식이다. 응. 약간 이제 뭔가 묘하게 그런 어떤 믿음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복수야말로 통쾌한 한방이다. 뭐 사이다 이런 거, 사이다. 그래서 인실족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 뭐 참교육 이런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밑바탕에 있는 게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 사이의 어떤 가해와 피해를 정량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비극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가한 것보다 내가 쟤한테서 받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난 이만큼을 더 복수해야 돼. 그럼 상대도 또 그런 생각에 매몰돼서 내가 저번에 가한 건 50밖에 안 되는데 쟤는 나한테 100의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다시 또 50에 가해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복수의 폐해가 어떻게 보면 정량되지 못하는 그 인간 사이의 가해와 피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그쵸. 이제 태욱 씨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복수라고 하는 게 최근에 조금 걱정된다. 이런 사회적 풍토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문학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런 뭔데요? 복수에 대한 서사가 대중적으로 요구될 때는 언제냐면 공적 제도가 그 기능을 못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제도가 뭐 쉽게 말하면 원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라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의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보통 그 사적 복수에 대한 욕망이 끌어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정말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불신할 만큼의 또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가 믿지고 산다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 조금씩은 믿지고 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친밀함의 공동체 안에서는 용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좀 믿지더라도 다음에 제가 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지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믿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暗黙된 규칙 믿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게 지난 시간에 그 김혜란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점차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더 계산적으로 변해가면서 손해를 보는 게 바보다 이런 어떤 감수성이 좀 더 믿음이 좀 더 팽배해지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약간 복수 서사에 대한 수요라던가 통쾌함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좀 각각의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분기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도시화. 도시화 그 다음이 인터넷. 그리고 그 다음 코로나. 코로나에서 그냥 쐐기를 박았어. 그지 않아요? 맞아요. 코로나에서 좀 쐐기를 좀 박았다고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저는 이런 것 현대 사회가 되게
척박해졌다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견이 과대표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게 사람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나쁘진 않거든요. 음. 근데 인터넷을 가면 인터넷은 진짜 잔인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 맞아. 잔인한 인터넷이 너무 우리의 세상을 과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과대표상대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인터넷이라는 어떻게 과대표된 하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들이 지워진 하나의 그냥 일련된 아이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내뱉은 단편적인 말이나 아이디 딱 그 정도의 정보에만 우리가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고맥락적인 정보가 들어와. 뭐 남자, 여자, 아니면은 뭐 내 친구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뭐 언젠가 나한테 사탕을 사준 적이 있음, 언젠가 나한테 밥을 사준 적이 있음, 뭐 이런 정보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되게 미시적인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차갑게 내뱉는 말들이 어쨌든 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좀 회의주의로 밀어넣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인터넷 문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는 컨텐츠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좀 부추긴다고 해야 되나? 완전 특히 이 대쇼츠 시대에 완전 대쇼츠 시대에 자꾸 맥락을 지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 좋은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많은 맥락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안에는. 근데 이 쇼츠 시대 안에서는 그 맥락들이 계속해서 지워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겨 넣어야 되니까 좀. 그리고 그 맥락들이 지워진 상태에서 A와 B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정말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마치 우리에게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상 손님에게 뭐 참교육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어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건을 단순하게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통쾌라는 감정이 정말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시원하긴 해. 시원한데 시원하기는 해. 시원하죠. 시원한데,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완전 있죠. 그러니까 통쾌하다. 왜냐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는 통쾌하다라는 이 느낌을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통쾌함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완전 우리 도덕 윤리 교양 프로그램이 됐어. 아니, 그쵸. 왜냐면 사실 이 톨스토이의 작품이 워낙 도덕적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번 화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윤리에 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소설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그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의 윤리성이 오늘날 어디에서 오냐면 맥락적인 도덕. 그러니까 도덕을 맥락 속에서 사유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소설을 그런 점에서 많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쇼츠 중독자고 게임 중독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소설을 읽자라고 하면 그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좀 느끼거든요. 해답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뭐랄까 어쩔 수 없이 쇼츠랑 나는 좀 인간은 말했잖아 호르몬의 노예거든요. 근데 쇼츠가 유물론자죠. 그 쇼츠가 주는 그 도파민을 어떻게 소설을 이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IT 기업들이 만든 이 시스템에
이 뭐라 해야지? 이걸 어떻게 바꿀 이 수 체제를 이 시스템을 어떻게 그냥 소설을 읽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소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정말 한 달에 한 권? 그러니까 쇼츠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뭐. 근데 난 좀 그걸 또 느끼는 게 약간 사람들이 소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좀 느끼거든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영화도 그렇고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좀 느껴서. 근데 이것도 약간 과대표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매니아층에 생긴 건 맞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 수요 자체가 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또 그런 것 같고 하긴 옛날에는 뭐 툭 하면은 막 1,000만 영화 나오고 막 영화관이 항상 매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쉽게 말하면 소설을 읽으면 해결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소설이 오늘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저는 거기에 있다 이 정도? 그쵸.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나 궁금한 점. 용범님은 왜 소설이 좋아요? 왜 소설이 좋냐고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렇게 문학책 읽는 걸 좋아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던 문학책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뭔가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유를 약간 생각해 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소설들이 약간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리고 여전히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합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른다는 점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특히 이 소설의 의미를 좀 언제 생각해 보게 됐냐면 그 제가 한 번은 정치 외교학과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정치 외교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되게 많은 어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한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정치 외교에서 그 다루는 세계는 진짜 거시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유가가 오르느냐? 그 유가 급등의 배후에 있는 외교사적인 맥락들, 그리고 경제 정책적인 영향들, 이런 거시적인 세계를 이제 막 배우는데 그런 거시적 세계가 주는 이 역동적 힘이 저한테는 되게 놀라웠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계가 정말 이런 큰 어떤 움직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구나. 라는 걸 정말 새삼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약간 근데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그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개개인들의 내면 세계가 난 더 궁금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문학이 관심을 갖는 세계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내가 문학을 하는 이유를 그 정외과 수업을 듣고 세상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은 어쨌든 1인칭의 세계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이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쭉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 이 태용님이 좋다고 뽑으셨던 요 단편선, 그죠? 제목이 늘 헷갈려.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저는 약간 그런 경험들도 궁금했어요. 태용님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어떤 일을 초장에 잡지 못해서 난처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자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요? 초장에 막을 걸 못 막아서? 형 지금 내 인생?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네, 그러면 그냥 우리 이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그러면 조금 궁금한 거. 언제로 돌아가야 이게 바로 잡힌다고 생각해요? 한 5살. 진짜? 아니 그렇게까지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런 거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근데 아니 좀 그러면 가깝게 잡으면? 아니야 가깝게 잡아서 될 게 아니고 거국적으로 가야 돼. 정치 외교적으로 갈게요. 그렇구나. 인생. 그쵸. 근데 인생은 늘 근데 인생사 과거에 대한 후회니까. 세용지마라고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맞아. 거니까. 또 몰라요. 이때 잡았어야 됐다고 훗날에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잡으려고 노력 중.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잘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 그런 거 같. 근데 결국 과거는 현재의 나에 의해서 의미화되는 것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다 최선을 다했어서 인생이라고 대답한 게 좀 농담 반 진반? 맞아. 농반 진반이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아. 왜냐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리셋해보고 싶다. 리셋 이런 생각이 전 진짜 심해요. 있잖아요. 저 메이플 캐릭터 키울 때도 한 30렙 키우고 이거 아닌데 해서 다시 리셋 키우고 그래서 나 막 200렙 찍는 사람이 난 너무 신기했어. 난 리셋 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욕망을 게임에 투영한 거구나. 나는 그래서 진짜 리셋 증후군이 너무 심하니까 만렙을 찍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약간 리셋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옮겨. 사진, 전화, 연락처, 뭐 내 아이디 이런 거 다 안 옮겨요. 불편할 텐데? 근데 리셋이 되잖아. 그거를 가끔씩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약간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쳐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과거를 지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옮겨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나아졌네. 나아진 게 아니라 이제 귀찮아서 귀찮지.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것까지 내가 막 하나하나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사실 이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수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된 건데 이 톨스토이의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테마가 인과응보잖아요. 그렇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선인은 보상을 받는다. 이 인과응보. 요즘 말이라고 해야 되나? 한때 유행했던 말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카르마? 요즘 이 엄청 요즘 말이라고 해야 되나 카르마를? 약간 붐업된 말? 그쵸. 요즘 좀 바이럴 탄지 좀 됐어. 요즘 좀 옛날에 좀 바이럴된.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세상은 인과응보다. 근데 진짜 그건 모르겠어. 어려운 문제긴 해요. 세상엔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어떨 때요? 나는 내가 내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할 때 꼭 돌아오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어떤 양심의 가책에 가는 일을 하면 좀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오는 것 같달까? 그리고 나는 꼭 막 바닥에 침을 뱉어도 다른 애들은 안 걸리는데 나만 걸려. 나는 약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그건 인과응보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과응보긴 하지. 혼난 거니까. 나는 꼭 걸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그 약간 요령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못된 짓 하는 요령. 그런 못된 짓도 하던 놈이 잘해요. 그래,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못된 짓도 해본 놈이 잘하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태우님은 있는 것 같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 자식들한테 오던데? 자기 자식들한테 뭐 한다고? 오던데 그게? 자식이 없으면? 몰라? 뭐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과응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도덕 이런 거에 약간 회의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종교적 세계관에서 도덕은 대부분 이제 인과응보로서 정당화되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사가 그런 식으로 늘 인과응보가 이렇게 작동하나? 약간 그거에 대해 전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전들이 음. 지옥으로 그걸 풀어낸 것 같아. 두려움을 주는 거죠. 어쨌든 인과응보가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엔 온다.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게 죽음이니까. 부자든 빈자든. 맞아.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요소를 그렇게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약간 좀 되게 빠져서 용범님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후세계는 없죠. 왜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게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있다고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그쵸? 왜냐하면 예컨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봤어. 근데 그 부당함이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당함을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유일하게 내가 그렇다면 그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쟤는 결국 거기서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의 불편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아, 나는 정말 기술적인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느끼는 바로선 기술적이려고 노력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맞아요. 왜냐면 그 내 자아상이니까. 그니까. 제 자아상이거든요. 그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아, 이런 거 아닐까? 이거를 저는 때때로는 제가 참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런 점에서. 왜요? 그 죽음이 그 자아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때? 나 근데 그거 좀 느껴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이 사회라는 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던 소꿉놀이를 따라서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인간의 문화적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연기잖아요. 그쵸. 모방이니까. 그냥 뭐 어떤 관혼상제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 상태는 아니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은 아니잖아요. 물론 본능을 어떤 방식으로 승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역할을 되게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때 오는 쾌감이 맞아 인간은 있죠. 되게 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역할 놀이를 한다라는 게 그런 점에서 제가 영화를 추천하자면 음, 사랑을 카피한다. 음, 그게 두 남녀가 연인인 척 연기를 하다가 그 여자가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거든. 메소드 연기를 하게 됐네.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된 것을 깨달아요. 그 줄리엣 비노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사랑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기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원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네. 다양한 이야기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문학이나 이런 데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야기가 더글로리 같은 거 결국 통쾌한 복수극이니까. 그쵸. 그리고 좀 고전적으로 가면 아내의 유혹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뭔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좀 깔아두는 것 같긴 해요. 그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그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좀 결국 결말에 가서는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쵸. 어때요? 태용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시나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그 이야기가 주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치, 그런 통쾌함이 있죠. 통쾌함이 있고 그리고 재밌어 무엇보다. 아, 그치, 재밌지. 무엇보다 재밌는 게 문제야. 근데 근데 어렸을 때만큼 재밌진 않은 것 같아. 어렸을 때만큼. 맞아요. 그 약간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 변하는 걸까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용범님은? 저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통쾌한 이야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거는 내 기질이 그런가? 모르겠네. 그럴 수 있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몇 화였더라? 이 아니에르노 이야기할 때 저는 해피엔딩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통쾌한 결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딱 보고 나면 한숨 나오는 결말 이런 걸 좋아해. 새드 엔딩을 좋아하세요? 그게 새드 엔딩일 때도 있고 뭐 한데 그쵸? 뭐 이게 해피냐 새드냐로 이분할 한다면 새드 쪽에 가까운 거 같아요. 근데 나는 딱 보고 났을 때 진짜 한숨이 저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나오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최근에 재밌게 본,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긴 좀 옛날이긴 한데 영화가 추락의 해부거든요. 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미결. 진짜 죄송한데 추락의 해부 얘기 나오자마자 단전이 딱 막혔어. 그냥 헉 하고 진실은 안개 속에 있는 작품들.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문학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럴 이걸 수도 좋아하니까 문학을 견딜 수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두고두고 곱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통쾌하면 그 자리에서 끝이잖아요, 사실. 그쵸. 아닌가? 그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향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욕해도 되나? 비속어를 쓰자면 씨발 잠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작품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게 진짜 그런 거 같은 게 용범님이 추천한 작품들 읽으면서 제가 욕 안 했던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느낌? 난 그런 작품들을 좋아해. 근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때 나랑 그때 나랑 지금의 나는 확실히 다른 존재라고 좀 맞아. 느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취향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친구랑 유년에 읽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감명 깊게 봤던 작품들이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 종이밥, 똥땅나라에서 온 친구, 몽실 언니 막 이런 거였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종이밥은 달동네에 사는 두 남매가 되게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애는 좋았던 남매가 있는데 이제 오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동생이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오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종이를 먹는 이야기거든요. 종이를 먹으면서 오빠를 기다리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좋았어요? 넌 어렸을 때 그 종이밥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왜? 너무 좋아서. 몰라, 그냥 좋았어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똥땅나라에서 온 친구는 뭐냐면 아빠가 재혼을 했나? 애가 4학년인데 근데 6학년이다. 근데 얘가 약간 소아비만이 있고 좀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뭐 가정사도 약간 어렵고 이러니까 대식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결말이 뭐였더라? 결말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대식증에 걸리면서 그 똥땅에 사는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상의 친구죠. 그 이야기로 주고받는 막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걸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한 번쯤은 데려갔을 것 같아. 상담소를요? 근데 그게 이제 책의 형태니까 무슨 책의 형태니까 책 읽는구나 했겠죠. 나는 부모님들이 책 읽는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생각해. 얘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떻게 알아? 책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치.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 좀 슬픈 얘기들을 좋아하네. 슬픈 얘기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새드 엔딩을 좋아했었으니까. 그거를 좋아하면서 읽었던 때가 언제예요? 몇 살 때쯤? 어떤 거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요? 그리고 너 똥딴나라 뭐 이런 것들. 똥땅나라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 3학년? 2, 3학년까지는 아니고 한 5, 6학년 때 읽었던 거 되게 같은데. 컸을 때 그런 걸 읽었네? 2, 3학년 때는 그냥 학습 만화 같은 걸 읽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만화 강이었어요. 만화 광 수준이라 제가 투니버스가 항상 틀어져 있는. 저도 투니버스 아이? 많이 봤죠. 그리고 만화방도 많이 갔고 만화도 많이 빌렸고 만화가 너무 좋아서 만화가 그 꿈이었던 적도 있었고. 오,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셨구나. 네. 근데 저는 만화책은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전 만화책 다 좋았어요. 근데 소설도 좋아했거든요. 책도 좋아했었는데 만화를 못 이기더라, 소설이. 그래? 그래서 저는
만화 광일 정도로 만화를 많이 읽었어서. 근데 우리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내가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태웅님은 왜 내가 만화를 좋아하는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했었어요. 한번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만화가 뭐가 싫냐면 주인공들이 열정 과다인 게 싫어요. 맞아요. 열정이 과다하죠. 특히 그 일본의 소년 만화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본 스포츠 만화들. 맞아요. 소년 점프. 그리고 나는 일본 스포츠 만화에서 기본적으로 불만인 게 뭐냐면 원래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이 늘 후반 가면 주인공한테 밀려. 그 우직하게 몇 년을 주인공보다 훨씬 몇 년을 그 영역에서 그 필드에서 일해왔는데 대표적인 예 나루토 롱리 이런 애들. 그가 주인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밀린다고요. 사실 부모님도 대단한 존재들이었고. 얼마나 불합리해요. 근데 그 재능충들의 그 활약들이. 내가 만화 강으로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변론을 해볼게요. 일단 노력하는 노력인들이 결국엔 추월당하는 지점이 이야기로서 그런 선택받은 자라는 일종의 설정이 없이는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끌고 나기 좀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노력만으로 이 주인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주인공으로서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뭐냐면 만화적 주인공일 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다 나오는 거야. 왜 소년 만화 주인공들은 열정적이고 좀 과다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인물들인가를 저는 일단 그런 인물들이 좋았어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그런 인물 좋았는데 나는 그거를 조금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 만화들이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허무주의가 좀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리고 재난과 재해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일종의 다자의 오사무적인 무슨 느낌인지 알죠? 20세기 초반에 재난과 재해가 많기도 하고 그 전후를 기점으로 뭐랄까 그냥 일본뿐만이 아니라 범아시아적으로 그런 허무주의가 좀 팽배했다고 느끼는데 그런 면에서 소년 만화가 그걸 건드려 준 거지. 왜냐면 청소년기 아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열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고 느껴요. 적어도 잘하는 때에 있어서는. 왜냐면 어쨌든 노력의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배경도 있었을 것 같다. 좀 맞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렇게 만화의 세계관이 싫은 건 기본적으로 만화가 인생을 일종의 모험처럼 생각해. 맞아요. 인생은 모험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과업을 달성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잖아요. 나 지금 뼈 맞았어. 근데.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한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돌아올 귀양 있는 자들의 장르다. 만화는. 또 여기서 기술. 만화를 즐기는 자는 인생을 모험처럼 생각한다. 아니 모험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귀향할 곳이 있는 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투신해요. 만화 수혜받은 주인공들도 뒤가 없이 투신하는 자들이야. 근데 현실에선 뒤가 없이 투신하는 자들은 비극적인 말로를 사실은 근데 얻을 수밖에 이렇지 않아요? 만화는 사실 누가 봐도 그림이잖아. 그치 마- 가짜 현실. 그런 되게 판타지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만 하나? 나는 그 일련체들을 다 싫어해요. 판타지, SF, 만화. 나목이나 읽어. 그걸 관료하는 게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하는 이태제인 것 같아. 나 용범님이 호프 꼭 봤으면 좋겠어. 아 나는 그래서 안 봐요. 아 아쉬워. 같이 한번 볼걸. 그러니까 아까도 만화의 주인공으로서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선택받은 어떤 영역 그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만화의 주인공들은 그래야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장르적인 어떤 독자층이 중요한 것 같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장르라는 것도 사실 독자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선택을 받으려고 이런 한 점으로 좀 수렴하는 것 같달까? 그쵸. 일종의 수렴 진화 같은 거예요, 생물학에. 아 맞네.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화의 형태로 각각의 작품들이 가다 보면 한 점으로 모이는 거지. 그게 그리고 장르의 법칙이 되는 거고. 그럼 소설형 인간, 만화형 인간이 인간인 거죠. 근데 확실히 소설형 인간, 만화형 인간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캐릭터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다. 분명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행동들이 약간 이해가 가기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MBTI와는 좀 다른 방식이다, 그죠? 약간 소설형 인간, 만화형 인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 우리 서로를 한번 묘사해보자. 어떤 소설형 인간의, 만화형 인간의 한 그거로. 제가 본 태욱이는 일단 꿈이 많고, 맞아요. 욕망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 천진한 면도 있고, 그리고 좀 감정 기복이 좀 있고, 있죠. 그리고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이든 자기의 약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다. 그 정도? 그게 좀 만화형. 근데 진짜 만화형 인간인 것 같아. 만화형 주인공들이 다들 그런 특징이 가지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느낄 때 용범이는 센티멘탈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센티멘탈해요. 자신을 관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관찰적인 성향이 좀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겪는 세상을 관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걸 기술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달까? 그리고 그런 어떤 도전이라던가 어떤 그런 기승전결이랄까, 그런 모험을 하면서 겪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만화형 인간들은 좀 그래서 결국에 목적을 이뤄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용범이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기술하고 그 사건에 파고드는 과정을 좀 더 과정을 좀 더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만화는 주인공의 예술이라면 소설은 서술자의 예술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만화형 인간은 삶을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 같고, 나르시시즘도 좀 있어. 소설형 인간은 약간 제3의 서술자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잠깐만, 소설형 인간 나르시시즘 진짜 좆돼.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다른 이유의 나르시시즘이야. 그쵸. 다른 이유의 나르시즘이죠. 근데 뭔가 찬란한 주인공, 그러니까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 거지. 만화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소설형 인간의 나르시시즘은 취해 있어. 1인칭의 세계에 경도되어 있는 거지. 약간 지금 처량한 나 이런 거 있잖아. 처량한 나의 재즈 음반을 틀고 보드카를 마시며 막 그 일을 그리워해. 아니에르노 아니에요, 그냥? 난 또 아니에르노의 세계랑은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배경이 일본이야?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야.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 새끼로 빠진다. 근데 얘기해. 나 이런 거 좋아.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그때도 우리 X세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90년대 한국에는 없었던 젊은 감각이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뭔가 그 재즈를 듣고 술을 이렇게 종류별로 즐기고 이런 거. 그리고 도쿄 외곽도로를 달리며. 그런 것도 다 물질적인 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시티팝의 세련된 윤기 나는 그 질감을 소설로 표현한 게 무라카미 하루키. 그 얼마나 그 이전의 대학생들은 정치적 주체로서만 호명이 됐다가 문화적 주체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단편이 있죠. 이 작품집에서 뭐냐면 바보 이반. 사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톨스토이가 이 단편 안에서 밀고 있는 인간형,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좀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인간형이 우직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그런 인물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바보라는 키워드를 일부러 붙인 건데, 그런 점에서는 좀 바보지만 사실은 작가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인 거죠. 그런 점에서 반어적인 건데, 어떠세요? 이런 미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냥 프로테스탄티즘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아시아적 미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통칭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한국적인 미덕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따질 때 뭔가 너무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뽐내거나 되게 유교적이다. 이러면 그게 좀 진정성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나는 이런 미덕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오히려 요즘 좀 필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근면성실함에서 오는 자기 효능감 되게 크다고. 나 되게 쾌락주의자네. 아니 너 지금 되게 기독교인이에요.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아 그래? 아니 너가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말했지만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면함을 통한 자기 효능감. 아니 근데 있어. 왜냐하면 있겠죠. 나태한 나는 진짜 괴로워. 아니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것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근면한 것만이 아니라 계산적이거나 계략적이지 않잖아요. 딱 자기가 일해서 얻은 바만 쓰고 그것이 충분히 풍족하다고 여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소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자본주의적 시대에는 확실히 맞지 않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권해져야 되는 것 같다. 진짜 나는 자본주의적이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은 게? 그래?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일해야 된다. 억압의 이데올로기로서? 어.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교환을 통한 이윤의 창출 이런 것들을 되게 죄악시 여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노동자의 어떤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보자면 그럴 수 있다. 자본주의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진짜 이중적이다. 근데 나는 자본주의가 어쩔 수 없지 않나? 나는 너무나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 수단이 돈일 뿐인 거지. 사실 더 원하고 싶은 거에 더 큰 가치를 매기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사고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학술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전제로 까는 게 그거잖아요. 개인은 모두 자기의 이윤을 가장 최대로 추구한다. 그래서 뭐 빵 공장장이가 빵을 만들고 신발장이가 신발을 만들어서 그걸 교환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이가 구축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인류학자들의 최근 논문을 보면 원시 공동체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기에서는 친밀함이 더 우선시 되었고 교환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가 우선시 되었고 그런 점에서 마치 인간의 본성을 그런 식으로 교환적 합리성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언젠가 그럼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날도 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올리면 빨갱이라고 욕할 아니 근데 것 이건 같은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레이버라고 하는 학자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인류학자거든요. 그 인류학자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원시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없다. 교환의 합리성이 없다. 재밌네요. 친밀함의 공동체다. 부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레이버의 부채 그 5,000년의 역사인가?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야 그레이버가 노해.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바보 2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면 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대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논하지 않은 작품들도 있지만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해 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과제들이 있죠.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부터 그럼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은 저희가 그 각자 읽은 판본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판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판본을 기준으로 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 지성사를 읽었는데요. 판본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네요. 39페이지에 39페이지 나오나? 안 나오겠죠?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이
문장이 좋았어요. 음. 왜냐면 저는 거의 염려증이 있다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거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조금 말해주는 문장 같아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문장 같아서 자기에 대한 걱정보단 타인에 대한 생각, 그것보다도 약간 사랑? 사랑. 네, 좋습니다. 어, 네, 제가 이제 좀 저를 이끌었던 대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판본은 문예출판사 판본이고요.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개정 이전 판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개정되어서 좀 이 순백색 표지를 가진 판본을 읽었고요. 이 판본을 기준으로 216쪽 두노인이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 대목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 사람아, 이 일 저 일 다 끝장을 보려고 하면 한이 없어. 얼마 전에 우리 집 여자들이 조금 있으면 축제일이라며 빨래를 한다, 청소를 한다, 법석을 피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하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도무지 끝나질 않는 거야. 그때 우리 똑똑한 큰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 축제일이 우리가 일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니까 다행이에요. 안 그러면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끝내지 못할 테니까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저는 사실 감명 깊었다기보다는 제가 늘 느끼는 그 중압감? 그거에 대한 일종의 그 방향 제시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다음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일을 사실 완벽하게 끝낸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벽의 기준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큰며느리의 말처럼 논문 마감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논문 마감일이 없다면 난 평생 하나의 논문만을 쓰다 죽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감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감시키는 게 아니야. 마감일이 마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무언가를 끝내서 발표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기한이 여기까지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한 안에 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놓아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또 하나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 절의 추천사로 추천해 준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그럼 추천사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네, 먼저 태웅님이.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추천사는 좀 오글거리는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약간 그쵸. 공교롭게 한국어로 두 개 발음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파를 타고 훗날에 기약하면서 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톨스토이 가라사대. 조금 부연 설명해 주세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이런 비슷한 책 있는 것 같은데 그 뭐지?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톨스토이 발음이 안 돼. 톨스토이 가라사대로 했는데 이게 의미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풀어 말하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톨스토이 가라사대. 팔자성어네요. 좋네요. 톨스토이 가라사대.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 오늘 사람은 전파를 타고 줄여서 사전타. 이제 타로 고정한 거죠. 아니 자꾸 팔에 사전팔에 네, 사전타 4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편집자로부터 하나의 요청을 받았어요. 무슨 요청? 클로즈 멘트 요청. 클로즈 멘트? 네, 바로 뭐냐면 구독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 혹시 희망하는 책이나 영화 뭐든지. 뭐가 있다면 네. OTT 작품도 괜찮으니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녹화 때 선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에 5화로 만나겠습니다. 5화로 만나요. 안녕. 안녕.